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조선에는 공론장이 있었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 공론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조선 공론의 한계보다는 조선 공론장의 한계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 공론의 한계, 공론장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브마스의 공론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핵심적인 내용에 비교해 봤을 때 조선의 공론, 또 공론장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브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마스의 그 공론장, 오펜딜카이트 개념을 번역한 건데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원래는 공개하다 이런 뜻도 있고 공적이다, 퍼블릭하다 라고 하는 또 공중과 여론 이런 뜻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하브마스의 공론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공론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한 거지만 요 뜻이 웹펜이라고 할 때 이게 오픈이거든요. 열어놓고 함께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공의 개념, 공공성의 개념, 공개성의 개념, 공중과 여론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에다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여한 것은 하브마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웹펜딜카이트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브마스가 만든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로마 때부터 쭉 있어 왔던 말인데 그 말에다가 퍼블릭 스페어, 일종의 그런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 추상적인 구체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결합시킨 것은 하브마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론장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하브마스가 제시를 했는데 하브마스의 교수 자격 학위 논문인 공론장의 구조 변동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하브마스는 이 공론장이 서구 근대의 성과물이라고 보았어요. 서구 근대가 만든 성과물이고 부르주아 사회의 독특한 발전사로서 이념형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근대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래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반영물이지 총역사적으로 어떤 역사든지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에서는 어떻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리, 하늘의 이치, 백성의 마음 이렇게 이념형으로 하나의 실체론적으로 추상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론장은 특별한 역사적인 시기에 형성된 역사적인 결과물이고 그것을 이념으로 환치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고정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장은 근대 서양 사회가 이룩해낸 진화의 산물인과 동시에 근대의 특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하브마스 자체가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대 공론장이 가능했던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규범적인 기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이 관철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생활세계에서 논의를 하는 경우에 의사소통 합리성이 작동해서 공적 이성이 발현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인 정치 문화가 존재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던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과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요. 시민사회가 있어야지 공론장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적인 정치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유의지에 기초하는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결사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정치적인 자각을 한 자율적인 사람들이 결사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사회적인 공간을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민사회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위에 공론장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적 원칙에 부응하는 갈등 해소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버마스가 얘기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논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서 뜻과 의지를 모으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형성하는 그런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다양한 의견 간의 대립과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런 대립과 의견 간의 대립과 의견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법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즉 법치국가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기반이 존재할 때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공론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시민사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치주의적인 원칙이 관철되는 상황에서 공론장이 제대로 형성돼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를 개진하는 도전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근대 공론장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 등장입니다. 시민사회는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성립한 근대의 산물이겠죠. 고대 그리스에는 폴리스는 존재했지만 국가와 사회는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민회 자체가 하나의 사회이면서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와 국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중세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권의 하이어라키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권력에 있어서의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당시에 귀족이라든가 왕에 의한 왕이 주도하는 논의 공간을 과시적 공론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특징으로 자기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제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공론장이 의견 형성 공간이고 의지의 형성 공간이고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이지만 정치 권력 획득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것하고 정치 권력 획득하고는 다르죠. 정당은 정치 권력 획득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론장의 목적은 정치 권력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권력의 독점이나 독재에 반대하죠. 왜냐하면 공론장은 사인을 중심으로 사적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생활 침해에 반대하게 되고요. 특히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행정 권력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겁니다. 공론장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해 가능성이에요. 앞서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조건이라면 이해 가능성은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내용 자체가 공론장의 잠재적인 참여자들한테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상소문을 한번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반 백성들이 그 상소문을 한문으로 쓰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국가에서 나온 문건을 한문으로 된 문건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문 공론장이라는 별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엘리트들 중심으로 논의가 형성이 됐죠.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론장의 두 번째 특징은 이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론장은 전문가들이나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세계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그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해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만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공론장은 또 다른 의미로 의견들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논변의 설득력과 합의 창출력에만 의존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형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관철되는 소통 네트워크.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말로든 글이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그것이 서로 이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공론 형성 과정을 보면 그것이 선비라든지 사대부라든지 중앙 관료들 간에는
서로 소통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또 소통 내용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 가능했지만 그 외에 일반 백성들 또 노예살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 내부에서만 논의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이루어진다면 일반 시민들은 배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 이해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는 의사소통 합리성,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간에만 문제가 되는 사안이거나 또는 그 특별한 사람들이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반인들의 삶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라면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전문가한테 특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버마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주장은 사안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의 정치적 특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이 일반인에 의해서 이해 가능한 형태로 번역돼야 한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뭡니까? 공론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네트워크에서 흘러다니는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조선에서는 시민사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또 내용과 내용들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이 공론장의 주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근대 공론장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시민들이잖아요. 시민사회의 주역인 시민들. 그 시민사회의 주역들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형성할 때 자발적인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적인 사안을 다루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자율적 공중이라고 얘기하죠. 공적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공중들이 모여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참여 조건은 사적 영역에서 사적 자율성을 체득하고 영위하는 시민들입니다. 이 공중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사적인 생활을 하는, 특히 그 근대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유재산을 갖고 있고 사적 권리를 중시하는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의 형성 주체는 공중으로 참여한 사적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적 개인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핵가족화가 일어나고 핵가족 내에서의 친밀성이 이루어지면서 한 집의 가장인과 동시에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시민으로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공간이었었다. 그래서 부르주아적인 공론장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공간이지만 거기서 나와서 논의 공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는 공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가족에서 형성되는 주체성이 문해적 공론장과 이어지는 정치적 공론장 형성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공론장에서의 논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적인 문제,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론을 형성해서 공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 공론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사인들이 모여서 공론장을 형성해서 공론장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공적 의견을 도출하는 공중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조선에서의 말하는 공론장에는 이런 과정이 있나요? 자율적인 공중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만약에 선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동네에서 논의하는 소위 유향소 같은데 향약 같은데 일반 백성이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고 자기 이해하고 부합한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나요? 어렵죠. 엄격한 계급 사회잖아요. 그리고 또 백성들끼리 논의를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선비사회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나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적 자율성이 침해받아서 사적 영역이 해체되면서 공론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적 영역이 사라지면 공론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하는 것은 체계에 의해서 사인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사적 영역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상황, 지배받는 상황이 되면서 근대 공론장이 사라진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시종일관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공론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vulnerable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역사적인 과정에 생기고, 그리고 그것은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왜곡되거나 훼손되고 또 사라질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 성립의 다양한 전제들, 이런 전제들이 사라지면 공론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취약한 것은 자율적인 매체 시스템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침해당했을 때, 근대 공론장이 사라진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대중매체를, 정부나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선전 수단화하면서 공론장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매체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공론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매체 의존적인 의사소통 피드백이 교란 또는 부재될 때, 그러니까 시민사회하고 그 매체 간에 순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공론장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매체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할 때 공론장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공론장은 항시적으로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취약성으로 인해서 쉽게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 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